너무 전략에만 치중한다. 야당의 정책 역량이 떨어진다. 정책 연구를 갖다 지금 하죠. 지금 왜 싸움만 하느냐. 야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 솔루션을 가진 정당.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활성화되는 소수가 있어요. 다수파 전략이 있어요. 전략 동부인데 당 지지율은 낮고 지도자가 후보가 90%를 한다고 봐요.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패배주의 악몽에서 사슬에서 벗어나요. 권력을 향한 비상한 의지 비르투.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죠.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맡고 계시는 민병도 의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연구원은 뭐 약간 좀 학술적인 내지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 이런 거 학문적인 데는 아닙니다. 우리 연구원의 위상을 정책연구소냐 전략연구소냐 연구가 들어가니까 좀 학문적인 거 아닌가요? 공부라기보다도 우리 한동안 당에서 정책연구소로 생각하고 정책을 생산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진보진영한테 내놓자. 위탁관리하게 하자 하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건 다르죠. 당의 연구소는 전략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있어도 그 정책을 선거 전략과 연결시키는. 너무 전략에만 치중한다. 그동안에 그런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단기 전략에 치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야당의 정책 역량이 떨어진다. 정책 연구를 갖다 지금 하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지금 공적연금 TFT도 사실 연구원에서 기본 방향을 갖다가 잡아주고 있고 배서사회 연구를 할지 최경환 노미스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보고서들이 되게 이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전에는 연구원에서 외부에다가 용역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그 용역을 보고 우리가 코멘트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연구원이 중심이 돼야 연구원 스스로 프로젝트를 맡고 외부의 코멘트를 받고 외부 사람들은 포럼 형태로 조직해라. 연구원이 중심이 되라는 거죠. 그 정책 기획이나 예산도 꽤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고보정으로 받는 예산이 한 30억 되나요? 한 50억 되죠. 50억? 예, 많이 늘었군요 옛날보다. 그 원장 인사말 써놓으신 거 보니까 2017년 2017위원회, 2017 수권준비위원회 이걸 만들겠다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이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2017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하는 문제죠. 물론 그에 앞서서 2016 총선을 어떻게 할 거냐. 따라서 팀 16이, 팀 2016이 어떤 정책을 갖고 갈 거냐 이것을 갖다가 연구하는 곳입니다. 팀 2016은 있습니까? 팀 2017이 있는데 팀 2017이 사실은 2016을 연구를 해야죠. 거기서 어떤 그 성공하는 정책이 되어야지만 2017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나요? 구성되어 있죠. 그렇군요. 외부 인사 한 10명 가까이. 총선 대선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정책 이런 거 만든다는 거죠. 2017 위원회 위원장을 그럼 어느 분이 맡고 계세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겸하고 계시죠. 외부에서 겸한 것보다 외부에서 만든 것보다 차라리 책임감 있게 가자 해서 제가 맡아서 하는데 여기 우리 부원장들도 되고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 우석훈 박사도 이런 분도 같이 하고 영입하셨죠? 2016위원회는 지금까지 유권자 지형을 분석한 걸 중심으로 해요. 한국 사회 유권자들은 무엇을 갖다가 바라고 있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고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희망하는가 이걸 이제 잡아내면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가는 거죠. 야당이 왜 싸움만 하느냐. 정책 대안도 만들어내서 국민들한테 잘 보여주고 선택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문도 있고요. 야당이 좀 야당답지 못하다. 어떤 야성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다. 어느 쪽 비판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솔루션을 가진 정당이 중요하다고 봐요. 80년대, 70년대는 국민들이 강한 야당 이꼴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대안을 선택한 걸 허용했어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90년대 후반 IMF 이후에는 야당은 강해져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어떤 야당이 강한 야당이냐. 그건 원내에서 잘 싸우는 정당. 원내에서? 그러니까 장외투쟁이 아니고요. 원내에서 정책 대안을 가지고 세게 싸우는 세게 싸우든 기술적으로 싸우든 지혜롭게 싸우든 매일같이 야당의 스타들이 생기고 야당이 내놓은 법이 정책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당연히 집권 여당이 당정 협의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주목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당정 협의도 사실상 너무 청와대가 주도하다 보니까 집권 여당이 형이화되어 있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는데 실제로 그거보다 2배, 3배 이상으로 야당이 내놓은 정책, 법안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게끔 퍼머넌트 우리 캠페인이라고 우리는 개념을 짓고 있는데 항구적 캠페인 그러니까 선거 때만 캠페인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항구적인 선거운동 차원에서 배치를 해야지만 지지율이 평상시 지지율이 여당을 앞서갖고
전국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원내에서 잘 싸우려면 솔루션이 있어야 잘 싸운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민주당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아마 그 연구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하나가 박근혜는 생각하지 마 이런 게 있을 박근혜를 겁니다. 뛰어넘어야 한다. 뭐 그런 그런 보고서죠. 자꾸 그 의제에 따라다니고 그래서 또 그걸 비판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될 수가 없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나 박근혜 지지율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폄하하지만 꼴보수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하지만 40% 중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미 중도 보수까지 갖다 포괄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해창 때 새누리당이 40% 넘는 지지율을 보인 게 중도 보수 정당으로 면모를 바꿔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시는 겁니까? 이해창 때의 어떤 평균 30%보다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컬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른바 원희룡, 남경필 뭐 이런 사람들이 내부의 갈등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비춰져요. 국민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클릭 좌클릭이 국민들한테는 갈등제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야당이. 그러니까 당을 독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민주당도 블랙 코커스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가잖아요. 계파가 있죠. 계파가 있는 거죠. 사전적 의미는 계파는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흔히 일반인들의 말로는 그게 이제 사람 따라 모이는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계파가 당을 독점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의 주류는 있죠. 이 당의 주류는 어쨌든 뭐 486이랄지 뭐 친노랄지 이런 이렇게 진보적 색채가 강한 그런 그룹이 당의 주류이죠. 사실은 중도 개혁주의를 표방했던 DJ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에서는 좀 외곽화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이 중도 개혁주의고 DJ에 그러니까 노무현 이후는 좀 더 강한 진보적 칼라 왼쪽으로 갔다고 보십니까? 왼쪽으로 간 측면도 있고 왼쪽으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고 이미지상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가면 될 텐데 어느 하나가 독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독점. 그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좀 포괄적인 조정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그게 무너지면서 그렇게 된 측면은 있나요? 예,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활성화되는 소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만 다수파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DJ의 전략은 다수파 전략이죠. 그렇죠. 중도를 포괄하는 DJ 편압도 그렇고. 내부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런 전략을 썼죠. 노무현의 전략은 활성화된 소수, 이른바 노빠, 노사모, 친노.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다른 거예요. 두 가지 경험에 서로 항상 싸우고 갈등하는 겁니다. 근데 전 두 가지가 다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활성화된 소수가 없으면은 다수파 전략도 쉽게 구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중심이 안 움직이니까. 근데 다수파를 갖다 획득하지 못하는 활성화된 소수만 갖고 가게 되면 고립되죠. 고립주의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 앞으로 그러면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를 다 어떤 방식으로 리더십과 문화는 하루 아침에 생길 것 같아요. 리더십과 문화 두 가지 다 있다고 봐요. 두 가지 다 필요하다. 결국은 앞으로 그러니까 팀 2016 새 지도부가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그런 데서 단호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갈등제가 돼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온정주의로 가면 안 돼요. 아, 저는 나랑 생각 같은 사람들이 저런 양태를 보인다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기와도 관련된 문제. 열린 리더십을 갖다가 열린 당 문화를 갖다가 만들고 그것이 보완제가 돼야 돼요. 지금 아마 오늘 고등학생이 이 다음에 한겨레 신문에 와서 정치부 발령 나면 그 친구는 발제를 오늘 의총 또 결론 못 내, 분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죠. 왜? 10년 동안 그 얘기만 들어서 온 국민이 다 들어서 가장 생산적인 의총이 가장 당을 비참하게 만드는 결국은 그러면 그 문제에서는 이 당의 이제 주도 세력을 형성한 이른바 친노 주류의 책임, 갈등적 요소를 작용했는데도 일종의 책임을 좀 묻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저는 뭐 양쪽에 다 있다고 봐요. 이렇게 대답하면 기빠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한쪽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솔루션 중심으로 가게 되면 있잖아요. 다 이게 보이는데 솔루션이 아니라 과도하게 중도든 왼쪽이든 과도하게 어떤 이념적 틀을 갖다가 상정하고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일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동안에도 우리가 정책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 숱한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까지 안 된 겁니까? 그거는 난 이제 원내 지도부 우리 당에 제일 만약에 정치개혁 혁신하는데 앞으로 혁신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내대표를 오히려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거예요. 지금 원내 중심으로 갔잖아요. 근데 당은 2년이고 여야가 다 원내는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규회 때까지 소진하고 끝나는 거예요. 갈등하고. 그러니까 원내가 사실은 갈등 전략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근데 원내가 사실은 탄탄해갖고 원내 뭐 오역회의랄지 가령 수석부대표, 정책위 의장 가령 뭐 연구원장을 포함한다든지 이래서 한 2년씩 가게 되면 중장기 정책을 갖고 가면서 의원들이 배치할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가 있고.
이런 방향으로 모아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 대안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거의 원내대표 임기는 2년으로만 해도 많이 좋아질 것이다. 많이 변할 수 있죠. 하나의 그러니까 좀 토론이 필요하긴 한데 원내대표 정말 원내 정당이 되려면 원내가 1년짜리 소모품이 되면 안 된다고. 갈등 정당. 그렇죠. 여야 대결의 갈등이 된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 지금 원내대표 하고 싶어 의원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전부 1년씩이라도 전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설 텐데. 그러면 당을 줄이든지. 원래는 당 대표가 그런 조정 역할을 좀 해주고 원내대표는 좀 갈등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인사혁신처장에 삼성에서 인사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이근면 씨가 임명됐습니다. 상당수 언론에서 이근면 처장의 임명을 환영했습니다. 관료 마피아, 관피아를 척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근면 처장과 1시간 동안 따로 면담을 했습니다. 힘을 실어준 것이지요. 이근면 처장의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삼성광통신 대표이사 부사장, 삼성전자 정보통신 총괄 인사팀 팀장 전무,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연구소 소장, 삼성 데이터 시스템 인사지원실 실장, 삼성 SDS 인사지원실 실장, 교육본부 본부장, 삼성 종합기술원 관리부 부장, 삼성 코닝 인사학과 과장. 어떻습니까? 정말 화려하죠? 그런데 대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이 과연 정부 인사를 혁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기업과 정부는 조직의 목표가 전혀 다릅니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지만 정부는 국민과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대기업 간부와 공무원은 사고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근면 처장은 삼성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삼성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입니다. 갑 중에 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이근면 처장이 과연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들의 인사를 혁신할 수 있을까요? 이근면 처장은 취임 직후 인사혁신처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들은 다 지금 굉장히 발전했다. 그 회사 직원들은 돈도 벌고 출세도 했다. 이게 인사혁신처장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근면 처장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개파라고 할까요? 친노, 비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선 약간 직구진 질문 하나. 민병도 원장님은 친노, 비노 중에 어디에 포함되시는지? 조중동 분류에 따르면? 글쎄 별로 이렇게 분류된 적이 없어서 분류된 적이 별로 없죠. 대체로 친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강경파와 이른바 중도파 이것도 조중동 분류에 따라서 별로 이렇게 별로 분류가 어떤 사람들은 김성근 의원님은 가령 난 민병도가 강성 진보인 줄 알았더니 연구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온건 합리더라 그러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보는 사람 따라 다른데 저는 솔루션이에요 항상. 저는 가령 제가 금융실명제 21년 만에 고쳤는데 결국 법의 논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권리금법. 이거는 회수기한의 보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돌파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좋아하고 오케이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국정원법 같은 경우도 결국 현찰이냐 어음이냐 하는 문제인데 모든 사람들이 현찰을 받고 싶어 하죠. 12월 30일 날. 저쪽은 예산을 받고 싶어 하고 이쪽에서는 국정원 개혁과 특검이라고 하는 걸 다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럼 현찰 대 현찰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12월 2일 날 국정원 관련 10개항을 합의를 하고 우리도 현찰 하나 챙기고 12월 31일 날 저쪽에 현찰과 맞바꾸는 그러니까 결국 솔루션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임정도 의원이 지금 이 야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지금 초선 때부터 이렇게 불려왔어요. 지금도 최근에도 전략 홍보원장인가 하셨고 본부장 하셨고 또 지금 정책연구원장을 하셨는데 좀 부담스럽죠. 지금 지지율이 자꾸 전략통 그런데 당 지지율은 낮고 지금 새누리당이 전략통 잘못 큰 거 아니냐? 제가 지금 바로 그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절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맨날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보면 민병도가 맨날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결국은 저는 대통령 선거고 또 국회의원 선거고 결국은 지도자가 후보가 90%를 한다고 봐요. 물론이죠. 그리고 그 90%를 할 수 없었던 후보는 성공을 못 한다고 봐요. 그 나머지 10%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내부 논쟁 가운데서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기도 하고 조금 차지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대선도 제일 중요한 거는 후보, 결국 인물이죠. 인물이 제일 중요하고 그 후보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냐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 기반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수집하고 2017 위원회 만들어서 정책 수립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갖다. 디지털 퍼스트는 지금 우리 신문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디지털 퍼스트 전략이 있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중도 보수까지 포괄해서 지금 40% 안정적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임종도 지금 원장님께서는 새정치연합도 중도 개혁을 포괄하는 그런 전략적 노선을 취하면은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에 특히 이게 원칙론자들 같은 경우 저거 허당이다, 허수다, 저 40%대 중반이라고 하는 건 자꾸 공격하면 무너진다. 물론 공격하면 무너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공격이 뭐 가랑비에 뭐 옷 젖듯이 뭐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수권을 한다고 했을 때 수권 능력이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결국 우리가 수권 능력을 키워야 되고 솔루션을 가진 정당이 돼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40%대 중반인데 그러면 중도 보수를 포괄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보수만 50%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당시에 이념적 정체성이 뭐냐 하면 보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뭐 30%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중도를 갖다 포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저 정당이 더 안정감이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볼 땐 되게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 세력이 7년 동안 되게 못하고 있는데 이쪽은 더 불안해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의 부진 원인 가운데 이게 정책 역량 미흡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전략이나 홍보의 부족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념이나 노선의 과잉이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계속 다 솔루션을 있겠죠. 얘기하니까요. 솔루션은 결국은 정책 역량 미흡과 그때 경우 관련되는데 따라 다르죠. 가령 뭐 정책 역량만 가지고 그게 과연 되는가? 의문이 들어요. 730 재보선 같은 경우 집중력 부족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천 관리랄지 이런 거에 관련된 집중력 부족이라고 보고요. 그때 경우에 따라 좀 다르죠. 근데 뭐 전반적으로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전략은 그때 지도부가 팀 2016이 잘 해서 가면 돼요. 근데 국민들 시선에서 볼 때 저 정당이 싹수가 있다. 싹수라면 또 갑자기 싸가지 논쟁이 믿고 맡기만 하다. 그건 뭐 제가 늘 해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제가 한 7, 8년 전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유권자들이 진보적인 유권자가 있고 보수적인 유권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수의 어떤 이념성을 갖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유권자들은 그 이념적 지향성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당의 태도, 문화, 언어, 결정의 신속성, 공고성, 책임성, 일관성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났을 때 박근혜 바로바로 정리하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불편한 사건이 있으면 의원을 내보내든지 쫓아내든지 바로바로 정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뭐 온정주의에 빠져 있고 뭐 있고 옛날 운동권 영구주의 뭐 등등 온정주의 이런 거 결정을 못하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과단성, 신속성, 공고성 이런 것들이 없어 보이니까 수권 정당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해온 얘기지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시선에서 아까 전략이 문제냐 뭐 태도가 문제냐 몇 가지 물어보셨잖아요.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난 그 정당의 태도, 문화, 책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이 근데 그렇게 2017년 전에 치료가 당장 되나요? 지난 10년 동안 쌓인 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사람들을 좀 싸가지 있는 사람들로 바꾸기 전에는 해소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팀 2016 내년 총선 책임지고 치를 분들이 우선 내년 지도부가 딱 출범하면 많은 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전 준비된 지도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보면 있잖아요. 우선 당권을 잡으려고 그래. 당권 잡고 난 다음에 야 일정 짜. 한 달 동안 뭐 민생 일정 뭐 그럼 뭐 이벤트 이제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뭐 어느 현장 민생 현장 뭐 이제 어디 중불난 민생 현장 새로 뭐 주목하면 이제 있겠습니까? 뭐 달달해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준비된 지도입니까? 아니 근데 당 이론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당권 경쟁이 지금 딱 그런 모습 아닌가요? 지금 딱 일정 따서 지방 돌아다니고 당원들 상대로 내가 되면 다 잘할 수 있다 그러고. 아니 이제 그러고 나서 본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짜리 플랜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선 작품, 태도, 문화, 언어, 정책 이런 것들이 야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명된 다음에 한 일주일 만에 다 온 세계가 주목했잖아요. 동선, 태도, 언어, 자세. 그런 준비가 되는 후보가 이 당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런 준비를 하라고 저는 요구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세 분도 안 할 것 같은데. 이른바 빅3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그 이 속세 이 정당 대표를 뽑는 선거를 하고 있는데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서 그래요. 이 목표를 너무 끌어올리시면 나중에 좀 손해 보실 것 같은데요. 아니. 조금만 기대치를 낮추시죠. 조금만. 그죠.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 과거의 쳇바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빅3를 포함한 당대표가 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내가 대표가 되기 전에 내가 준비가 됐는가를 질문을 해라. 스스로에게. 그러다 세 분 다 안 나오시면 어떡하죠? 준비가 안 돼가지고. 세 분 다 준비를 더 열심히 하시겠죠.
정치인들은 말을 만드는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자방 100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자방 100조, 무슨 동물농장 이름 같죠?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이렇게 세 가지 비리를 합치면 그 금액이 100조 원에 이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사자방 국정조사를 받아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임기 5년의 대통령은 전임자의 비리를 끝까지 감싸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지율 하락을 막거나 야당과의 거래를 위한 정치적인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나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적절한 수순을 거쳐서 사자방 국정조사를 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안에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벌써부터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사자방 100조로 새누리당 안에서 파열음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커다란 균열도 작은 틈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대선에서 이제 지금까지 당위론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원래 민명도 의원님이 이제 기자 출신이시고 또 과거에 그 냉철한 분석으로 명성을 날리셨던 분이니까 그랬던가요? 잠깐 자기 자신을 유체 이탈하셔가지고 다음 대선에서 지금 야당이 이길 수 있습니까? 많이들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칠삼군 재보선 이후에 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세월호 이후에 이길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얘기가 하는데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렇게 보시죠? 근거는? 저는 우리 연구원에 우리 구호가 비루투예요. 비루투. 비루투? 마키아벨리가 얘기했잖아요. 비상한 권력을 향한 비상한 권력을 향한 비상한 의지와 능력. 포르투나와 반대말이죠. 버추, 이제 버추의 라틴어. 버추의 라틴어. 비루투 우리 건배할 때 비루투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지금 연구원에서 그렇게 합니까? 건배? 우리부터 흔들어 깨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갖다가 던져 보는 거예요. 발표도 하고 뭐 그래서 언론에 회자가 되게끔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죽어 있는 정당 같은데 이게 꼭 지금 뭐 당권 주자들 이렇게 3명이 나가서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이슈를 갖다가 사회적 이슈를 던지면서 논쟁도 붙이고 그러면서 연구원에 뭐 새로 사람도 영입하고 새정치연합에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석훈 이범 박사 들어온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연구원의 구호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반대 동맹에서 공감 동맹으로 이런 구호도 있죠. 그건 원래부터 제가 했던 얘기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건 작년에 제가 대선 끝나고 반감 동맹에서 공감 동맹으로 가자. 정권 교체가 왜 가능하다라고 보냐면 지금 설명하시는 그런 첫째 객관적 환경 권불 10년 그건 아닌데 권불 10년이다. 왜냐하면 보수 정권 10년의 성적이 너무 나빠요. 체감도가 그렇죠. 이명박 5년 크게 큰 기대를 했는데 사자방 비리 100조 이거 결산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3년 상대가 못한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렇죠. 박근혜 3년 차까지 가고 있는데 너무 성적표가 안 좋아요. 다음 두 번째는 후보군이 저쪽보다는 이쪽이 현재로서는 더 탄탄하고. 이쪽에 누가 있죠? 뽑아보시죠. 누구? 아니 뭐 지금 여론조사에 등장한 인물들. 이른바 박원순, 문재인 순서대로 안철수 안철수 그런 등등. 아니죠? 도지사. 뭐 그렇게까지 이제 계산해 보면 저쪽은 뭐 김무성, 김문수, 정몽준. 김문수, 정몽준, 홍준표 정도인데 홍준표는 한때 굉장히 정치 라이벌이었죠. 지역구 라이벌. 홍준표까지 거기다 넣어주시네요. 그래서 부쩍 올라가더라고요. 항상 주목받으려고 하신 분이니까. 아무튼 그 후보군 대결에서 이쪽이 낫다. 후보군이 훌륭하다. 이쪽이 나은데 물론 이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일정을 짜고 어떻게 이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새누리는 지금 지난 6월달에 당 지도부가 선출됐잖아요. 2년 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7월 14일. 그러니까 그쪽은 훨씬 일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스타트를 일찍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스타트 일찍 시켜야 되거든요. 2012년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가 다 늦었어요. 근데 저쪽은 고정불변의 후보가 있잖아요. 박근혜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상당히 유리했죠. 근데 우리는 총선 끝나고 당 지도부 선출하고 그다음부터 스타트를 해서 2달 동안 해맞추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붐도 안 일어나고 조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안철수 변수랑 연계돼 갖고 이제 그래서
우리 지도부가 아마 내년 1월 달에 뽑히면 이게 참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 2월 8일 날 뽑히게 돼 있죠. 2월 8일 날. 그러면 이제 임기가 걸리죠. 2월 8일 날 걸리죠? 네. 그때쯤 하겠죠? 그러면 그때 다시 준비돼갖고 한 4월 달에 스타트씩 자기들이 이제 2달 동안 또 계획을 짜서 뭐 대선 후보 경선 일정표 짜고 뭐 계획을 잡고 그러면 좀 늦지 않을까 또 싶어져요. 물론 임기를 좀 조정을 해야 돼요. 물론 야당이 늦게 하는 게 더 좋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아, 그런가요? 그럼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 이거 충분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보여줘서 기간 길게 잡는 게 좋죠. 그래서 환경 다음 두 번째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인물을 둘러싼 인물을 만드는 이 정치 일정과 조건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그 조건부로 그런 전제하에 아무튼 이쪽이 인물들이 낫다. 네, 그런 스케줄을 잘 잡아야지만 이 인물군을 더 화려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스케줄 잘못 잡으면 맨날 싸우고 끝나는 것이 될 수가 알겠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이기려면 총선에서 이겨야죠. 총선에서 일당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호남 의석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그래서 좀 이기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싶은데 현행 선거구제를 유지하는 한은 일당이 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총선은 확실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호남 의석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충청 강원권에서 반반 한다고 치더라도 수도권에서 70% 이상이 이겨야 70% 이상을 이겨야 돼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건 열린우리당 2004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탄핵 정도 돼야 그게 되는 거의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근데 총선에서 이겨야 대선에서도 이긴다 이런 전제는 참 아니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긴다는 게 과반수를 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사실상 이겼다. 사실상 승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정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오래된 패배주의 악몽에서 사슬에서 벗어나야지만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야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뭉칠 수 있지 않냐. 그다음에 총선에서 이길 때 문화가 중요해요. 지금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총선에서 이길 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도나 문화 이런 것들이 싸가지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국민들이 결정을 요구할 때 빨리 결정하고 품성 같은 것이 굉장히 국민들이 볼 때 안정감, 신뢰감 있고 그런 게 중요하죠. 자, 야당이 이제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점수를 얻을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또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할 때 야당도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